극성으로 옮겼던 마천목이 일단 우왕 7년에 보면은 산원이라는 직책에 무관에 임명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인으로 활동했던 거고, 아마 무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마천목이 곡성으로 이주했다가 군인이 됐다면은 처음부터 무관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무관이 됐더라도 하급 무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적어도 뭐 향리에 준하는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단 마천목 자신이 곡성으로 이주해서 뭐 향리할 수는 없었을 거고, 자, 그래서 마천목이 무인으로 일단 군인으로 갔다가 하급 무관이 될 수 있는 신분적 상황이었고, 자, 그러면서 활동하다가 좀 더 고위직으로 갔을 거고, 첨설직도 받았을 거고 하면서 일단 우왕 7년에는 산원에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상장군에 올라서 이방원이 왕이 기회하는데 기회해서 좌명공신에 오르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해령군에 책봉되고, 그리고 알다시피 이제 고려 말기 후기에쯤 되면 이 각 지역의 군사들이 이 왕자들에게, 조선 초기까지 이어집니다만 왕자들에게 이렇게 지휘권이 넘어가는데, 이방원은 왕자 시절에 있으면서 이 전라도의 시위군들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출신인 마천목도 당연히 이방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이방원을 어떻게 보면 모션 이런 지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천목이 이제 이방원이 태종에 오르는데 기여하게 되고 공신에 책봉됩니다. 근데 이 마천목과 관련된 기록 가운데 마천목은 이제 군인이었을 때 정지를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정지를 따라서 이제 정지와 더불어서 활동했는데, 이 정지의 아들 정경이라는 사람이, 앞에서 봤던 정경이 이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이 됩니다. 자, 이때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될 때 노모가 광주에 있어서 이 정경이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됐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경이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되는데, 이때 마천목은 전라도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즉, 한 사람은 행정적인 최고 수장, 또 한 사람은 군사적인 수장이 돼서 이제 전라도에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정경이 나이가 더 어릴 겁니다. 이 어린 정경이 마천목을 대단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당신은 말이야 내 아버지 부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줍니다. 아마 이 마천목이 처음부터 무관으로서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무관으로서 정상적인 궤도에 따라서 성장했다면 쉽게 정경이 자기 아버지의 부하였더라도 그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처음에 일반 군인으로서 출발해서 하급 무관으로 성장해 가다 보니까 정경이 자기 아버지 밑에 제 아래 부하로 있었는데, 바로 저 사람이 이제 공신이 되고 전라도 절제사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비꼬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정지 휘하 군사 가운데 마천목이 바로 이 우왕래의 왜구 공략의 애구를 평정하는데 한 군인의, 즉 정지 휘하 군인의 한 예를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정지의 휘하 부관이라든지 무관이라든지 또한 군인으로 활동했음직한 모습들은 보이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오늘 가지 않고 마천목 한 사람으로서 정지의 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제가 한 10여 분 좀 남았는데, 이제 정지와 이성계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정지의 본관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그리고 정지가 어떻게 왜구를 타개할 수 있는 계책을 그렇게 젊은 나이 일개 하급무관, 중급무관 정도라고 생각하는 중랑장의 직책이 있으면서 계책을 낼 수 있었는가, 아주 궁금한 사항인데, 그보다도 더 궁금한 건 이와 같이 정지가 왜구 격파에 거대한 지대한 공헌을 세우고, 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군하는데 이성계의 바로 소속 아래 최고 지휘자로서 같이 해군을 했는데, 그리고 해군한 이후에 이성계에게 우왕을 폐위하고 창왕을 즉위시키자고 하는 이 일련의 정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의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지가 이제 창왕 이후에 우왕 공양왕대 이성계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받고 반대로 거기에 반하는 반대파의 일원으로 여겨졌나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지와 이성계가 직접 관계를 맺은 게 언제냐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우왕 6년에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통해서 정계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가 황산대첩 옹봉에서 승리를 이끌고 가니까 정계에 소위 말하면 높은 관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문인으로서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이성계를 칭송하는 시를 한 달씩 써보냅니다. 그 정도로 이성계가 우왕 6년 황산대첩에서 끼친 영향은 그 이후에 이성계 입지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과를 낳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지도 그 당시에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와 만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는 알 수가 없고, 우왕 13년 위화도 해군 때는 당연히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속 아래 바로 최고 지휘자 안주도 도원수가 바로 정지였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고, 정지는 이성계 희화 소속으로 위화도 해군에 참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우왕 13년 우왕 말기 때 정지와 이성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화도 해군 이후에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왕씨가 아닌, 우리가 저기 우왕이 왕씨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런 일화가 있죠. 이 부분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멈추고, 자, 우왕 왕씨가 아닌데 가짜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왕씨 왕으로 올려야 되겠다 하고 얘기했던 일련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보시는 조준, 윤소정, 허금, 조인옥, 유원정, 정지, 백군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서 정지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건국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우리가 정치 세력을 신진사대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신진사대부의 아주 일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정지가 아주 친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는, 서로가 다 같이 맺는 관계는 이화도 해군 이후에 나오는 거고, 그 전부터 맺고는 있었겠지만 어느 시점인가 하는 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단 이들이 한꺼번에 이와 같이 뜻을 같이 하고 모이는 것은 아마 우왕 10년 전후쯤 아닌가 생각되고, 우왕 10년쯤에 정도전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성계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왕 10년 전후에 애들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결속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특히 그 윤소정이라는 사람이 이화도 해군 이후에 정지를 통해서 이성계에게 곽광전이라는 것을 바치고, 한나라의 곽광전을 바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왕씨를 왕으로 세우자, 앞에서 조준이 얘기했던 겁니다. 즉 우왕은 실제 왕씨,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씨, 진짜 왕씨를 왕으로 세우자 하는 얘기였던 거죠. 근데 윤소정의 할아버지가 조준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윤소정은 조준과 학문적으로도 가까웠고, 조준은 알다시피 정도전과 더불어 조선 건국의 둘 얘기하라면 그 둘을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가였고, 자, 이화도 해군 이후에 조준의 청거에 의해서 윤소정이 이성계에게 더욱더 가까이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윤소정은 바로 정지를 통해서 이성계에게 곽광전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윤소정은 정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미 이 몇 사람들이 가까운 관계였지만, 특히 이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지의 입장이 이성계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더욱 윤소정은 정지를 통해서 곽광전을 아마 바치고 새로운 왕씨, 새로운 왕을 세우자고 했을 겁니다. 특히 윤소정은 이제 무송, 전라도 고창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지와 같은 전라도 출신으로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유언정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성계와 가장 먼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은 조인옥입니다. 조인옥은 이성계와 더불어서 동북령 출신이고 또 군인 출신이고 무관으로서 활동했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성계와 뜻을 같이 했는데 바로 조인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준, 윤소정, 정지, 유언정 이런 사람들이 결집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이성계의 아주 측근 세력으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조인옥부터 백분령의 이런 여러 얘기들은 잠깐 펴로 놔뒀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보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위화도 해군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상과 전라도 지역에 애구가 다시 출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구 격파에 바로 정지가 최고 군 책임자가 됐던 거고, 그 정지가 왜구를 격파함으로써 다시 민심이 정지에게 상당히 이제 쏠리는, 그래서 민심이 정지 대단해, 우리를 살렸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성계가 왜구를 통해서 형성했던 그 이미지가 정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지는 당연히 이성계의 측근 세력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왕 이후에 말기에 그리고 공양왕 즉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김제라는 사람과 정루가 우왕을 만나가지고 이성계를 해치라고 했다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름하여 김저 사건입니다. 이 김저 사건이 발생하면서 창왕 폐위되고 공양왕 즉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여러 문모인들이 대거 이제 감옥에 가고 죽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김저 사건과 관련해서 무인들이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 그 무인들 가운데 변한열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된 무인들이 여기에 연계가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소위 말하면 이 사건의 주모자로 이제 처벌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정지가 끼어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계가 거의 이성계와 없는데 딱 이성계 세력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지가 여기에 끼어들어 버리면서 이 사건이 조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지가 실제로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이 무인들과 정지가 나름대로 가까운 관계는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김저 사건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그냥 이 PT 자료 정도 띄우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 김저 사건은 변한열 영모 사건으로 탈바꿈되게 되고 이 변한열 영모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무인들이 여기에 연계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변한열의 신복이었던 이을진 등 여동 공략 시에 이성계에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성계의 측근으로 있었던 정지까지도 여기에 연계가 돼 버립니다. 즉 변한열의 일부 무장 세력들은 이성계의 무장 세력에 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변한열 측근들이 대거 여기에 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지는 실제로 변한열이나 이런 사람들과 외구 격파에 있어서 같은 활동을 한 적은 없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 들어간 이유는 알 수 없다. 단 정지에 대해서도 뭔가 이성계의 측근 그리고 이성계의 무장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견제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견제하고자 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구 격파를 통해서 정지가 여론의 주목을 받아버렸던 거, 그리고 정지의 전라도 측근의 군인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지를 끝까지 배난열 영모의 주도자로 모은 생각이 있었나 하는 것은 다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배난열 사건 끝나고 나서 다음 해에 또 하나 공양 2년에 윤희 이초 사건에서 이 명나라의 이성계를 무고해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큰 여러 여파를 남기게 되는데, 이 윤희 이초의 고려의 중심이었던 이색, 변한열, 우연보 하는 이 세력들이 다 여기에 관련이 돼버려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하필이면 여기에 정지가 또 포함이 돼요. 정지가 포함이 되는데, 역시 정지 역시 무인 집단으로서 이와 관련돼서 포함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때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광주가 본관인 광주 김씨 김정현입니다. 근데 이 김정현이 정지휘하에서 부원수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김정현이가 서경,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연계해서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윤희 이초 사건이 김정현 일파의 반란 사건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정지도 여기에 연관이 돼 버려요. 자, 결국 정지도 역시 나중에 무고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당시에 새로운 왕을 추대하고 또 그래서 새로운 고려를 진행해 가자고 얘기한 사람인데, 왜 이성계와 관련된 반역에 반란에 묶이겠냐라고 얘기할 정도였죠. 즉 정지로서도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정지는 이성계 세력의 일원이면서도 이 변한열 사건, 김정현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 요즘 말하면 있어서는 들어가서는 안 될 무고의 양념 정도로 역할을 해버린 게 아닌가. 누가 이걸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획의 일부가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작동이 결국은 무고였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김정현 사건 이후에 이 모욕 사건 이후에 각 원수들의 인장을 해소해서 이른바 이성계가 이제 고려의 전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김정현 사건, 윤희 이초 사건, 김정현 사건이 결국은 이성계 세력으로 하여금 이제 고려의 군사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줘 버린 셈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정지는 희생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결국 이제 정지는 외국 격파에 있어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해도 원수를 겸하면서 해군을 통해서 많은 공로, 공헌, 그리고 승전보를 울렸던 사람이고, 특히 전라도 일대의 외국 격파에 오랜 기간 동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나주 출신으로서 그 의미를 각별하게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세력의 일원이었지만 또한 그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에 오해이든지 아니면 무고이든지 아니면 음모이든지 연관돼서 나중에 44세, 45세죠. 이 죽기 얼마 전 아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정지가 나주 왜구와 관련돼서, 전라도 왜구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반적으로 조금은 부족하지만 길게 여러분이 지루하게 느낄 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날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한번 연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여러분과 주제로 삼았던 나주 왜구와 정지에 대한 말씀은 멈춰가고, 정지와 관련된 몇 가지 무덤 내지는 뭐 경렬사, 갑옷 뭐 이런 자료들 내지는 사진들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조금 다른 얘기지만 광주에서 광주의 인물 영상을 찍는데 그 첫 번째 주자로 정지와 이선재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좀 부탁을 하길래
글쎄요, 왜 정지가 광주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긴 했는데, 광주에 정신사에 있어서 정지의 이 갑옷, 정지가 갖는 의미가 꽤 큽니다.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그리고 병자호란 때 의병들, 김덕령을 중심으로 한 그 이후의 의병들까지 이 정지의 갑옷을 입고 의병 일으켰다 하는 일화가 전해질 만큼 정지는 광주의 정신사에서는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도, 그러한 우중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지는 나주 출신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그 지역의 백성들, 특히 전라도 그리고 나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우리의 군 지휘자이자 정치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랜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